이 무디 차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콜브룩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식이 이제 요 식입니다. 그래서 레이놀스 넘버가 얼마인지 그리고 러프니스가 얼마인지를 알면 F를 알 수 있는 식이 바로 이 콜브룩의 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explicit한 식으로 표현을 하면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것도 역시 레이놀즈 넘버와 러프니스에 대한 펑션인데 이 콜브룩 식은 F가 여기도 있고 로그 안에도 있는 임플리시트한 식이었다면 요 식은 explicit하게 이 레이놀즈 넘버와 러프니스를 알면 바로 F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explicit한 식에서 F의 초기 값을 얻은 다음에 레이놀즈 넘버와 러프니스를 한다면 그 F 값을 이용해서 여기 대입하면은 F 값이 업데이트 될 거고요. 그 업데이트 된 값을 여기 다시 대입을 하게 되면 또 F 값을 업데이트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반복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정확한 F 값을 이제 콜브룩식에서 정확한 F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무디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파이퍼의 마찰 계수를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콜브룩하고는 15% 정도 오차가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 원형 파이퍼 혹은 비원형 파이퍼, 개수量, 경계성 이런 데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근데 2000에서 4000 사이는 어떤 구간이냐면은 트랜지션이 생기는 구간입니다. 즉 청류인지 난류인지 불명확한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 마찰 계수를 갖기 때문에 어떤 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요 영역 외에는 다 구해 놨어요, 무디가. 그 차트가 바로 요 차트입니다. 정말 놀라운 그래프죠. 자, 가로축이 뭐냐면은 레이놀스 넘버입니다. 로그 스케일로 그려져 있어요. 로그 스케일로 그려져 있는 레이놀스 넘버입니다. 세로축이 뭐냐면 F 값이에요. F 값. 프릭션 팩터입니다. F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무차원화된 월시어 스트레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이제 H로 표현을 하면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H로 표현하면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미나 플로우인 경우는 즉 레이놀스 넘버가 크리티컬한 레이놀스 넘버에 도달하기 전, 즉 2000에서 4000 전, 2000보다 작은 그 레이놀스 넘버에 대해서는 F 값이 레이놀스 넘버분의 64라는 식으로 주어졌다는 걸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직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왜 직선으로 표현이 돼요? 가로축도 로그 스케일, 세로축도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진 직선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풀리 러프한 영역이 있어요. 레이놀즈 넘버가 이렇게 변하더라도 가로축에서 이동한다는 이야기는 레이놀즈 넘버가 변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세로축으로는 이동하지 않죠. 즉 F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무엇에 따라서만 바뀌냐면은 요 선하고 요 선은 다른 게 뭐냐면은 러프니스가 D분의 D에 대해서 상대적인 러프니스가 0.04냐 0.05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러프니스가 얼마인지에 따라서는 이 F 값이 바뀌지만 레이놀스 넘버가 얼마냐에 따라서는 이 F 값이 바뀌지 않는 영역이에요. 즉 풀리 러프한 영역입니다. 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영역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레이놀스 넘버에 상관없이 러프니스가 얼마냐에 따라서 F 값이 얼마인지가 정해져 있는 영역입니다. 무슨 영역이라고? fully 러프한 영역이에요. 더 이상 러프할 수 없는 fully 러프한 영역입니다. 근데 fully 러프하다는 영역이 러프니스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르죠. 많이 러프하면 그러니까 위에 있을수록 더 많이 러프한 거잖아요. 여기는 러프니스가 0.01%밖에 되지 않아요.
스무스한 파이프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일 위에 있는 선은 5%예요, 러프니스가. 다이아메타의 5%가 러프니스로 채워져 있다는, 러프하다는 이야기. 그만큼 두껍다는 이야기, 러프한 게. 러프한 우월의 크기가 크다는 이야기, 톱니바퀴가 크다는 이야기. 톱니바퀴가 낮아서 0.01%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잔잔한 러프니스를, 잔잔한 톱니바퀴라는 이야기. 스무스한 파이프라는 이야기는 러프한 그런 톱니바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러프하면 러프할수록 더 낮은 레이놀즈 넘버부터 이 F 값이 변하지 않아요. 여긴 벌써 2만일 때부터 2만이 되든 10만이 되든 100만이 되든 1000만이 되든 1억이 되든 러프니스가 변하지 않아요. 잘못된 표현. 프릭션 팩터가 변하지 않아요. 월시어 스트레스를 8분의 1 로U 제곱으로 로 V 제곱으로 무차원한 F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부터 벌써 레이놀스 넘버가 2만일 때부터. 근데 러프니스가 작을 때 스무스한 우월에 가까운 러프니스가 0.01%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트랜지션이 생기고 나서부터 2천만이 될 때까지는 계속 변해요. F 값이 계속 변해요. 이렇게. 계속 변하다가 2천만 이상일 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더 이상 변하지 않아요. 뭐가? 프릭션 팩터, F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나시의 마찰 계수 F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여기부터. 러프하면 러프할수록 더 낮은 레이놀즈 넘버부터 풀리 러프한 영역이 되는 거고요. 덜 러프하면 덜 러프할수록 큰 레이놀즈 넘버부터 레이놀즈 넘버에 따라서 프릭션 팩터가 변하지 않는 영역이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 이 라미나 영역, 그러니까 라미나 영역을 지나서 이 트랜지션 영역, 요 영역에서는 요렇게 올라갈지 아니면은 뭐 요렇게 올라갈지, 이 러퍼니스가 0.04라고 할지라도 요렇게 요 선에서 올라갈지 아니면 요렇게 해서 요 선에서 올라갈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이야기. 실험 환경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 요 사이에 있는 영역, 이 트랜지션 영역과 풀리 러프한 영역, 요 사이에 있는 영역에서는 레이놀즈 넘버에 따라서도 F 값이 바뀌게 되고 러프니스에 따라서도 F 값이 바뀌게 됩니다. 자,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스무스한 월에 대해서는 우리가 F 값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요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레이놀즈 넘버에 따라서 F 값이 어떻게 되느냐. 요건 스무스한 월에 대해서 레이놀즈 넘버에 따른 펑션으로서 F가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스무스한 파이프에 대해서. 그리고 풀리 러프한 영역에 대해서는 어디 갔나요? 풀리 러프한 영역에 대해서는 델타 B가 이렇게 주어져서 러프니스에 따른 러프니스의 펑션으로 F가 주어진다는 이야기. 요 영역이죠. 요 영역. 그리고 요 사이 영역은 홀브룩식으로 주어진다는 이야기죠. 레이놀즈 넘버에 따라서도 바뀌고 가로축이 얼마냐에 따라서도 세로축의 값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러프니스가 얼마냐에 따라서도 세로축의 값이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이해하셨죠? 라미나 플로우일 때는 상관없어요. 레이놀즈 넘버에 대한 펑션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레이놀즈 넘버 번호 64. 왜? 전체 유동량이 전부 점성저층에 잠겨져 있는 거거든요. 풀리 러프한 경우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얘는 이 유동량 전체가 전부 점성저층이에요. 그래서 러프니스가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요 유동장의 경우. 여기하고 완전히 반대죠. 여기는 레이놀즈가 남바가 얼마인지가 상관이 없죠. 여기는 F값이. 근데 여기는 러프니스가 얼마인지가 상관이 없어요. 요 중간은 레이놀즈 즉 속도가 얼마인지 러프니스가 얼마인지 다 상관이 있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5일이고요. 덴시티는 900이라고 그랬고요. 비스카시티는 0.00001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량은 0.2 큐빅미터 per sec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500m 파이프 랭스는 500m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이아메타는 200mm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캐스트 아이언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철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은 헤드로스가 얼마냐, 즉 HF 값이 얼마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레셔 드랍이 얼마냐. 근데 이 프레셔 드랍은 어떤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파이프 슬롭이 다운이라고 그랬고요. 10도를 가지는 다운 슬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로 디렉션으로. 밑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죠. 그럼 프레셔 드랍이 되는 게 그러니까 월 시어 스트레스를 전부 프레셔 드랍이 먹어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뭐가 먹으니까? 위치 에너지를 손실하는 게 먹어주니까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펌핑을 하지 않더라도 한쪽에서 압력을 높여줘서 프레셔 드랍이 생기게 하지 않더라도 유동이 생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중력을 따라서 흘러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중력에 따른 이 슬롭이 크면 클수록 유량이 더 커진다는 걸 유속이 더 빨라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유속이 빨라지게 되면은 이 벽면에서 마찰 손실이 더 커지게 되죠. 그 손실하고 뭐하고 같아지게 되냐면은 위치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에너지 손실하고 같아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릴 수 있는 위치 에너지가 많으면 즉 슬롭이 더 크면 클수록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고 속도가 빠르면 벽면에서의 마찰 손실이 더 커지는 거니까요. 슬롭이 작으면 조금만 기울어져 있으면 잃어버릴 수 있는 그 마찰 개수가 작은 거잖아요. 마찰 손실이 작은 거잖아요. 그 마찰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만 속도가 커지게 돼요. 그 이상은 커질 수가 없죠. 그걸 어딘가 에너지로 이제 손실이 생겨야 되는데 위치 에너지 손실이 그 이상 생길 수가 없잖아요. 압력을 따로 가해 준 것도 아니라서 압력 에너지 손실이 생길 수도 없는 거고요. 자, 아무튼 파이프가 10도만큼 하향, 다운 슬로프로 이제 형성돼 있을 때 프레셔 드랍이 얼마냐? 그걸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펌핑을 해주더라도 어필일 때하고 슬롭이 위로 형성이 돼 있을 때하고 아래로 형성이 돼 있을 때 이 펌핑할 수 있는 유량은 달라져요. 당연히 언제 유량이 더 많아집니까? 다운 슬롭일 때 슬롭 다운일 때가 유량이 더 많은 거죠. 더 많아요, 당연히. 이게 이 슬롭이 업으로 형성이 돼 있으면 유량이 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마찰 손실로 인해서 감내할 수 있는 잃어버릴 수 있는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압력 에너지예요. 근데 위치 에너지가 벌써 요만큼을 깎아먹고 있으면 그 이상으로 그 이상의 펌프에서 델타 P를 가해 주더라도 잃어버릴 수 있는 에너지는 델타 P 마이너스 요 위치 에너지만큼만 이 운동 에너지로 즉 마찰 손실로 감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자, 그러면 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캐스트 아이언인 경우에 새 거죠, 물론. 새 거인 경우에 러프니스가 얼마인지가 나와 있어요. 0.26mm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프니스는 일단 알았죠. 다이아메타가 200mm인데 러프니스는 0.026mm라고 그랬으니까 러프니스는 0.0013이 된다. 즉 0.13%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헤드로스를 알려면 보세요. 이 헤드로스를 알려면 F 값을 알아야 되고 나머지 값은 다 아는 거예요. V가 얼마인지도 알고 L이 얼마인지도 D도 얼마. F만 알면은 요 값은 다 알기 때문에 헤드로스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어요. 물론. 그래서 요 F 값을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은 레이놀스 넘버를 알아야 되고 러프니스를 알아야 되는데 러프니스는 0.13%라는 걸 금방 알아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 둘 사이에 있을 거란 거. 그러니까 대충 요 정도 풀리 러프하다면 요 정도 선을 지나갈 거고요. 만약에 풀리 러프하지 않다면 요 사이를 요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자, 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레이놀스 넘버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풀리 러프할지 아니면은 레이놀즈 넘버의 디펜던시가 있을지는 레이놀즈 넘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레이놀즈 넘버가 얼마인지를 알려면 다이아메타와 벨라시티는 이미 알고 있고요. 아니죠. 비스카시티와 다이아메타는 이미 알고 있고 다이아메타는 200ml라고 그랬고 비스카시티는 여기 벌써 제시를 하고 있죠. 뮤 나누기 로가 얼마인지를 벌써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벨라시티가 평균 속도 V가 얼마인지를 알면 되는데요. 유량이 주어져 있어요. 0.2라고 주어져 있고 그리고 다이아메타가 주어져 있으니까 단면적을 나눠주게 되면 평균 속도 V를 구할 수 있죠. 평균 속도는 6.4m/s이 되고 그 값을 요 식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레이놀즈 넘버가 12만 8천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다 얻었어요. 레이놀즈 넘버가 얼마인지 그리고 러프니스가 얼마인지를 알았어요. 자, 여기가 만이고 여기가 10만이죠. 그럼 요 정도가 될 거예요. 요 정도. 그리고 러프니스가 1%에서 2%, 0.1%에서 0.2% 사이니까 요 사이가 되겠네요. 요 사이. 요 사이를 인터폴레이션, X 방향으로도 인터폴레이션해서 1에서부터 2까지 인터폴레이션해서 왜냐하면은 1하고 2 사이잖아요. 1.28이니까. 죄송해요. 12만 8천이니까 10만하고 20만 사이일 거잖아요. 그래서 10만하고 20만 사이를 인터폴레이션하고 요 러프니스도 0. 얼마였죠? 0.0013이니까 0.001하고 0.002 사이를 역시 뭐 여기를 인터폴레이션해서 요 점이 됐다고 생각하면 요 선상에서 다시 인터폴레이션해서 값을 구하면 요 정도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값을 구하면 얼마가 되냐면은 F 값이 0.025가 될 거란 이야기예요. 0.025. 아니면 요 영역이니까요. 요 영역이니까 요 식으로부터 구해도 돼요. 레이놀즈 넘버와 러프니스를 알기 때문에 요 F 값을 임플리시트한 요 값, 초기 값은 요 값을 사용하고 요 F 값을 여기 대입해서 요 값을 업데이트하고 그걸 다시 여기 대입해서 요 값을 이걸 이제 반복하게 되면 F 값을 구할 수 있는데 구하면 0.00, 0.027이 된대. 똑같잖아요. 0.025, 죄송해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공학적으로 볼 때는 거의 차이 없는 값입니다. 그래서 요 F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알고 있는 값들이니까요. 요 식이에요. F하고 H 사이에는 요런 릴레이션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앞 슬라이드를 다시 찾아보시면 요 F와 H 사이의 릴레이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되는 잃어버리게 되는 프릭션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는 헤드는 F하고 이런 관계가 있게 되고요. F가 0.025라는 걸 우리가 알아냈기 때문에 나머지 값들을 대입을 하게 되면 117m의 헤드 손실이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117m의 헤드 손실이 생겼어요. 117m라는 에너지만큼을 이, 이 유체 유동이 파이프를 당기는데 이 벽면에서의 마찰로 소비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소비된 에너지들은 전부 이 델타 P로 소비가 되진 않았어요. 뭘로도 소비가 되냐면은 위치 에너지의 손실로도 소비가 됐다는 이야기. 이게 지금 500m의 파이프를 기르기 때문에 여기 500m 곱하기 사인 10도를 하게 되면은 87m예요. 그러니까 이 손실이 생기는 117m 중에서 87m는
위치 에너지를 드랍하는데 위치 에너지가 손실이 생겼으니까요. 그 손실에 사용이 돼요. 유체가 갖고 있던 이 하류 500m 떨어져 있는 요 하류에 비해서 이 상류에서는 87m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벽면에서의 마찰에 사용을 한 거예요. 벽면을 당기는 데 사용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도 모자라죠. 전체 길이가 117m 손실이 됐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럼 나머지 30m는 어디서 손실을 이룰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델타 P에서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압력 에너지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상황이 반대가 됐다면 오히려 압력 에너지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 헤드 로스가 이 계산을 해보니까 헤드 로스가 77m였다. 그러면 압력이 오히려 이 하류로 가서 10m가 더 증가, 10m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압력을 길이의 차원으로 표현을 하면 10m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걸 헤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압력 헤드가 10m만큼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헤드로스가 만약에 77m였다면 지금은 이제 117m의 헤드로스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머지 30m, 그렇죠? 요 차이인 30m만큼의 헤드로스는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은 압력 에너지가 감당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플로우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플로우가 플로우 유량이 더 줄어들겠죠. 이걸 마찰 손실을 헤드로스를 감내할 수 있을 만큼만 흘러가는 거예요, 원래 유량이라는 건. 그래서 요 경우에는 델타 P가 30m만큼은, 그러니까 로지를 곱해주면 그게 압력 차원이 되는 거거든요. 로우가 지금 900이라고 그랬고 그래비티야 뭐 9.81로서 일정하니까요. 그리고 30m의 이제 프레셔 드랍이 생기는 거잖아요. 헤드로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계산을 해주면 델타 P가 결국 265kPa 정도의 즉 2.6기압 정도의 프레셔 드랍이 생긴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요 속도 벨라스티가 6.4m/s 정도 요 속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펌핑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펌핑을 안 해주면 요 정도 2.65 기압 정도로 펌핑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2.65 기압이 아니라 1기압으로만 펌핑을 해주게 되면 유량이 줄어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목적하는 그 유량이 큐빅 0.5, 0.2 루베, 0.2 큐빅미터라면 초당 0.2 큐빅미터라면 여기서 슬롭이 이제 10도 슬롭이 있더라도 여기서 펌핑을 2.65 기압 이상으로 펌핑을 해야만 그 정도 헤드로스를 감내하면 우리가 계산한 대로 HF가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그 중에서 위치 에너지가 요만큼 잡아먹고 나머지가 우리가 가해준 압력에서 헤드로스가 생기는 바람에 정확히 요 속도로 흘러가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요런 계산을 하기 위해서 공학자가 필요한 거예요. 단지 이건 상수도나 하수도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뭐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이 인공 심장을 집어넣는다고 우리가 딴 사람 심장 이식이 아니라 인공 심장을 만들어서 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디자인을 해야 될 거잖아요. 바이오 쪽에서 일을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더라도 이런 계산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기계공학자가 해야지 의사 선생님들은 뭐가 뭔지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배운 게 이거고 의사 선생님은 또 다른 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걸 그런 데다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기계공학자입니다. 요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내용은 우리가 공학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내용들은 대략 요렇게 네 가지 문제로 귀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펌프의
압력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즉 헤드 로스가 얼마인지를 구해 주는 거예요. 이거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요 좌측에 주어진 정보들은 레이놀스 넘버와 러프니스가 다 주어졌거든요. 그리고 파이프 길이도 주어졌기 때문에 HF가 얼마인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무디 차트에서 레이놀스 넘버와 러프니스를 구하고 거기에 랭스가 얼마인지를 알면은 HF가 얼마인지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펌프가 주어지고 유량이 주어지고 어떤 물체인지 주어지고 파이프의 다이아메터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멀리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역시 마찬가지죠. 이 HF, 즉 펌프의 용량이 결정이 돼 있고 레이놀스 넘버가 얼마인지가 결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러프니스가 얼마인지를 안다면 H 값을 알 수가 있게 되고 H 값을 몰라도 되겠네요, 사실은. 그럼 그 델타 그러니까 F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4번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요 2번, 4번은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이 손실 수도가 얼마고 다이아메터가 얼마고 랭스가 얼마고 요런 값들이 주어졌는데 그때 유량이 얼마냐?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량을 알아야만 다이아메터를 알고 있더라도 유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만 레이놀스 넘버를 구할 수 있거든요. 이해하셨죠? 이 무디 차트에서는 레이놀스 넘버가 가로축이에요. 그리고 F 값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놀스 넘버가 얼마인지를 알기를 필요로 하는 이 평균 속도, 유량 있죠, 유량. 그리고 다이아메터. 요 두 개에 대해서는 정보가 있어야만 요 두 개의 정보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보세요. D나 L이나 유량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요렇게. L은 뭐 상관없죠. 레이놀즈 넘버하고 상관없죠. D가 얼마인지 Q가 얼마인지가 있으면 그리고 러프니스가 얼마인지를 알면은 사실은 이 무디 차트에서 구할 수 있는 F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모르면 즉 Q를 모른다든지 V를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니면 다이아메타를 모른다든지 유량을 모르는 거예요. 다이아메타를 모르면 러프니스를 구할 때 분모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캐스트 아이언을 사용한다. 아니면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 러프니스는 알지만 이렇게 러프니스 조금 더 볼까요? 글래스, 유리산이 제일 스무스합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커피도 유리잔에 마시세요. 표면이 깨끗해요. 쇠로 만든 잔보다 이런 동으로 만든 잔보다 유리잔이 훨씬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 이 러프니스가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러프니스 사이에 이물질이 달라붙어서 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더럽다는 이야기죠. 더러워지기 쉽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유리는 어떠냐면은 깨끗해요. 표면이 스무스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니면은 뭐 사기로 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기 그릇에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 아주 깨끗한 그릇에 먹는 건 위생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러브라든지 우드, 나무젓가락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은 사실은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잖아요. 나무젓가락 표면은 또 이 정도로 러프니스가 있습니다. 러프니스가 있어서 그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가기가 사실은 쉽고 그 이런 울퉁불퉁한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 이물질을 빼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처럼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유리 젓가락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건 어려우니까요.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한 젓가락을 사용하면 훨씬 더 깨끗해요.
0.002보다 작은 이물질들은 끼일 수가 있겠지만 그것도 뭐 설거지를 잘하면 빠질 수도 있겠죠. 나무젓가락은 그렇지 않아요. 나무젓가락은 이게 러프니스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물질이 들어가기가 더 쉽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프니스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무차원수로 만들기 위한 다이아메타가 또 분모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문제는 둘 다 모르는 거예요. 레이놀즈 넘버도 몰라. 그리고 러프니스도 몰라. 둘 다 모르는 거예요. 어떤 재질을 사용했는지 알지라도. 그래서 요 3번 문제도 이제 만만치 않은 문제고요. 2 번, 3번 문제를 제외한 1 번, 4번 문제는 레이놀즈 넘버와 러프니스를 둘 다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1번 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유량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다른 값들이 다 주어지고 이때 유량이 얼마나 나올지 그게 궁금. 우리가 갖고 있는 펌프가 있고 그리고 파이프 시스템이 있을 때 이 펌프를 가동하게 되면 유량이 얼마나 될지 그게 궁금하다는 이야기예요. 어. 그러면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속도 자체에 손실 수도가 사실은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HF를 구할 때 V제곱이 포함이 돼 있어요. 속도가 포함이 그리고 레이놀즈 넘버에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 F 자체는 어떠냐면은 F 자체 그러니까 요 식을 보시면 이 h를 구할 때 이 속도 자체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조금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레이놀즈 넘버에 따라서 난류인 경우에 이 F 값의 변화는 그렇게 크진 않다는 이야기예요. 러프니스가 0.011%다. 그럼 요 선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 F 값이 크게 변하진 않는다는 이야기. 뭐 크게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이 다른 값에 비해서 크게 변하진 않는다는 이야기. 결국은 전략 자체가 이 F 값을 먼저 좀 고정을 해 놓고 F 값을 먼저 가정을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이터러티브한 방법으로 유량을 이제 구해 나가는 즉 레이놀즈 넘버를 구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루즈의 방법은 언이터러티브한 방법인데요. 이 요런 변수 레이놀즈 넘버에 대한 펑션 아 2분의 F 곱하기 레이놀즈 넘버의 제곱이 이 제타라고 하는 값으로 디파인을 하게 됩니다. 루즈의 방법은. 이 제타를 2분의 F 곱하기 레이놀즈 넘버로 디파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레이놀즈 넘버가 10의 5승이고 그리고 만약에 스무스한 월이라면 제타는 0.155 곱하기 레이놀즈 넘버의 1.75승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예제 5.7에 나왔던 문제이긴 한데요. 그리고 이제 콜브룩 관계식에서 요 F 값이 요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레이놀즈 넘버 곱하기 기억나시죠? 콜브룩의 관계식은 박스에 들어있던 요 식인가 알고 계시죠? 요 식. 콜브룩 뭐 옛날에 배웠던 식이 아닙니다. 요 식입니다. 예. 요 식에서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에요. 요 값을 뭐라고 우리가 디파인 한 거냐면은 요 값 요 값을 제곱하면 요 값이 돼요. 2제타 루트 2제타라고 여기서 디파인을 한 거예요, 루즈가.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루트 Z분의 루트 1.775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조금 이제 식을 변형을 시켜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요 좌변에 있는 값도 요 값 대신에 요 F 값 대신에 제타하고 레이놀즈 넘버에 대한 펑션으로 요렇게 이제 변형을 시킨 거고요. 요렇게 변형을 시키면
정리하면 다시 아, F 곱하기 루트 레이놀즈 넘버 요값 요값 대신에 그러니까 요값 대신에 2제타의 루트를 취한 값을 대입을 했고요. 그리고 요 F 값 대신에 이 제타와 레이놀즈 넘버에 대한 펑션으로 요 루트 F 값에 대입을 한 거예요. 대입을 하면 요런 식으로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레이놀스 넘버만 구하면 다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 제타가 얼마인지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으면 제타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레이놀스 이 요 제타 값에 대한 제타 값과 레이놀즈 넘버의 그리고 러프니스에 대한 펑션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레이놀즈 넘버를 결국 알면은 레이놀즈 넘버를 알면 Q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예제를 통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제타 값을 구해보면 여기 주어진 정보들을 사용하면 이제 제타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제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950 밀도가 로우가 950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키네마틱 비스카시티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다이아메타는 30cm라고 이야기를 했고 파이프 랭스는 100m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에 헤드로스가 얼마나 헤드로스를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8m라고 이야기를 했고 러프니스는 0.0002라고 아주 굉장히 스무스하죠. 굉장히 스무스한 요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유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평균 유속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제타를 먼저 이터러티브 하지 않는 루즈의 방법입니다. 요 제타의 값은 요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요. 5.3 곱하기 10의 7성으로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타와 레이놀즈 넘버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값에 의해서 레이놀즈 넘버를 구해보면은 72,600이란 걸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레이놀즈 넘버가 76,200이란 걸 알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평균 속도가 얼마인지를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레이놀즈 넘버는 비스카스티 분의 벨라스티 곱하기 다이아메타인데요. 벨라스티 모르지만 레이놀즈 넘버 알고 비스카스티 알고 다이아메타 알기 때문에 평균 속도 V는 알 수 있죠. 그래서 값을 다 대입을 하면은 4.83m/s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유량은 이 평균 속도에다 단면적만 곱해주면은 유량을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평균 속도와 플로우 레이트, 즉 유량을 이제 구할 수가 있죠. 자, 이건 제타를 이용한 식이었는데 제타와 레이놀즈 넘버 그리고 러프니스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을 때 이런 관계를 알고 있을 때 제타가 이런 펑션으로 주어지는 걸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반복 계산을 통해서 구해야 된다. 자, F는 이렇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F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을 대입을 합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에요. F하고 HF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F는 어떤 값이라고요? 월시어 스트레스를 무차원시킨 값이고 그 월시어 스트레스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은 수두 손실이 생긴다. 그 수두 손실이 뭐냐면은 HF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 값들을 이제 다 알고 있는 값들을 대입하면 벨라시티만 빼고는 다 주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F는 요렇게 요 값들을 대입하게 되면은 V제곱분의 0.47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즉 F하고 V 사이에는 이런 펑션의 관계로 주어져 있는 거죠. 적어도 요 문제에 있어서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이제 러프니스가
0.02%로 주어져 있고 0.02%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레이놀즈 넘버가 사실 얼마인지 모르니까 한번 봅시다. 0.02%니까 여기네요. 여기. 요 선 중에서 레이놀즈 넘버가 얼마냐에 따라서 F 값이 이렇게 달라질 건데요. 레이놀즈 넘버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F 값이 달라질 건데 알지 못해요, 지금. 둘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레이놀즈 넘버가 얼마인지 그리고 F가 얼마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적당히 우리가 찬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0.02%에 풀리 러프한 경우에 요 정도 값, 요 정도 값을 가지니까 즉 0.0 0.014 정도 값을 가지니까 14 정도 값을 가지니까 요 값으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행이 레이놀즈 넘버가 0.02% 요 이상일 때 그러니까 700만 이상일 때는 레이놀즈 넘버가 700만 이상일 때는 딱 맞아떨어질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러스트레이티브하게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F 값을 0.014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그때 벨라시티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레이놀즈 넘버가 벨라시티가 얼마인지 알면 벨라시티가 5.8이에요. 그럼 그때 레이놀즈 넘버를 구해보면 87,000이에요. 그럼 87,000은 요 영역에 있지 않잖아요. 요 영역. 700만 이상인 영역에 있지 않잖아요. 그럼 다시 또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뭘 계산하느냐. 레이놀즈 넘버가 87,000일 때 죄송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해서 87,000이면은 뭐 대략 9만이니까 요 정도가 되고 러프니스가 요 정도가 될 때 요 정도가 된다면 러프니스 F 값이 요 정도 값을 가지잖아요. 즉 0.0.019 정도를 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 게스했던 0.014가 아니에요. 레이놀즈 넘버가 작으니까 당연히 러프니스는 더 커지겠죠. 이 펑션을 보시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레이놀즈 넘버가 작으면 작을수록 F 값이 더 커지는 그런 펑션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F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F 값을 가지고 벨라시티를 요식해서 다시 벨라시티 이건 수치 해석적인 기법이에요. 우리 3학년 1학기 때 배운 이 벨라시티를 다시 구하면 4.91m/s이 돼요. 그때 레이놀즈 넘버는 얼마냐면 이 벨라시티를 이제 가정을 했으니까 레이놀즈 넘버도 가정할 수 있겠죠. 73,700이에요. 그럼 요 레이놀즈 넘버일 때는 F 값은 엡실론 값은 러프니스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주어졌으니까 문제에서. 요 레이놀즈 넘버와 요 러프니스를 가지고 다시 F 값을 구하면 0.0201이 돼요. 점점 커지죠. 처음에 계산한 건 0.0149. 한 번 계산하니까 0.0195로 확 커졌고 그 다음에 조금 커졌죠. 0.0201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0.0201을 가지고 다시 벨라시티 V를 구하면 4.83m/s이 되고요. 그때 레이놀즈 넘버를 구하면 72,600이 됩니다. 레이놀즈 넘버 거의 변하지 않았죠. 요 정도면은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 72,600이고 러프니스가 요 정도일 때 F 값을 구해보면 똑같네요.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죠. 0.020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변하지 않으니까 벨라시티는 평균 속도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4.83m/s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번 더 이터레이션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F는 U 값이 이 값이잖아. 그럼 요 값을 여기 대입하면 벨라시티 이 값이잖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터레이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벨라시티는 평균 속도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유량은 어떻게 구하냐. 요 벨라시티의 단면적을 곱해주면 됩니다. 단면적 곱해주면은 유량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펌프 용량이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length가 결정이 돼 있고 HF란 걸 얼마인지 알면은 유량을 얼마나 낼 수 있을지, 즉 유속이 얼마나 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뭐 우리가 설계할 때 이런 쪽에 설계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어려운 문제가, 그러니까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렇게 네 가지 문제 중에서 1번, 4번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 다이아메타를 알고 벨라시티를 알면, 그리고 물성치를 알면 레이놀스 넘버를 아는 거고, 러프니스가 주어지게 되면 어, 바로 F 값을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1번, 4번 문제는 그냥 무디 차트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2번, 3번 문제는 레이놀스 넘버를 구할 때 필요한 변수들이 모르는 채로 있기 때문에 이터레이션이 필요한 문제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릴 게 파이프의 직경 결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디 차트에서는 이 F 값이나 레이놀스 넘버나 D분의 엡실론, 이 세 개 모두가 D가 있어야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디 차트는 이 직경을 구하는 이런 상황에서 직경 얼마짜리 파이프를 써야 되는지 구해봐라, 그런 문제로는 적당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제 유량을 알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유량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다른 물성치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레이놀즈 넘버는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요걸 유량에 대해서 이 벨라시티 대신에 유량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냥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벨라시티에다가 단면적을 곱해주면 유량을 그냥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속도 대신에, 평균 속도 대신에 유량을 사용해서 레이놀즈 넘버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